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예,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눈을 환하게 밝혀드릴 방송 나는 꼽살이다. 호미 2회 시작합니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되시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초대 이사장이며 국민의 정부 농림부 장관과 상진의 총장을 역임한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의 새 칼럼집 원앙소리 인생 산무작의 이야기. 아무리 도시화가 된다 하더라도 기본 생명산업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 농업을 이렇게 꼴대에서는 곤란합니다. 교수로서, 공인으로서, 그리고 시민, 농민, 환경운동가로서 국내 농업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농촌의 미래상을 제시한 칼럼집 원앙소리, 인생 산무작의 이야기. 농업과 농촌 없이는 국가는 존립할 수 없으며 농촌과 농민 없이는 도시도 소비자도 없습니다. 도서출판 따비.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나는 꼽살이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여왕벌 누나하고 띨띨이들이 카페 호미에 모였습니다. 일단 우리 띨띨이들 인사부터 좀 하시죠. 예, 우띠리? 띨 우석훈입니다. 요즘 애기 보느라고 정신없고요. 고양이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고양이 얘기 우리 같이 이사 갔던 고양이는 지금 잘 있나? 예, 3마리가 같이 이사 왔는데 겨울 2번 다 잘 지냈고요. 그다음에 검은 고양이가 1마리가 새로 왔다가 네로가. 아니 근데 눈가에 하얀 점이 있어요. 아, 점이 있어. 해적 고양이구나.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양이의 계절이 왔구나. 그 다음에 고등어라고 부르는 이제 밤색 색깔 나는 고양이 1마리가 또 얼마 전부터 왔어요. 아이고. 한 5마리, 6마리 우리 집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양이들은 이렇게 뭉치면 잘 안 싸우나? 싸우죠. 그러니까 식구들끼리는 안 싸우는데 다른 놈이 오면 싸우거든요. 야, 고양이 싸우는 거 보니까 무섭던데 등을 막 쫙 세우고 막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로 싸우면은 꼬리를 끊어요. 꼬리 끊긴 고양이들이 많이 싸운 고양이들인데 한 일주일 동안 싸우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서 그냥 나눠 먹더라고요. 나눠 먹어. 그래. 뉴페이스 고양이들과 함께 사는 우리 우띠리 인사했고요. 선띠리. 네, 선대인입니다. 몇 가지 광고 좀 듣고 가실게요. 아니, 이제, 선대인경제연구소 저술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경제 쪽 저술가들이 너무 적은 거죠. 네. 특히 이제 좀 독립적으로, 재벌들 눈치 안 보고 이렇게 글 쓴 사람이 너무 적어서, 그 사람들 이렇게 좀 발굴해서 이렇게 책 내주게 하려는 취지로 상금 500만 원 걸었고요. 이거 다 제 사비 틀어서 절반 이상 사비.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걸 저술상을 모집을 했는데 아직 광고가 안 돼서 그런지 이렇게 별로 응모를 안 하더라고요. 500이나 걸었는데. 500이나 걸었는데. 이제 광고가 돼서 이제 모일 겁니다. 근데 책을 써갖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 듣고 써올 사람이 어딨어? 1년은 걸리지.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원을 하면, 이제,
그 신청자들 중에서 이제 저희가 좀 가려 뽑아서 한 분을 이제 지원을 해주고요. 뭐 출간하면 뭐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연구소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그런 신진 경제 작가들 좀 발굴하고 뭐 키울 생각으로. 형님, 예. 방법이 있습니다. 뭘? 500만 원으로는 사람들이 뭘 그 상품으로 거느냐? 아파트 한 채. 아파트 한 채 걸어봐. 계집 한 채는 걸 수 있다. 선대인이 아파트 한 채를 경매로 걸었다. 아, 이건 찌라시 시장이 아주 엄청난 정보를 투하하는. 어? 그래요. 요즘 재미없어 사람들이 안 그러니까 웃잖아. 요즘 세상에 땅을 파보십시오. 100원이라도 나오나. 어? 근데 선대인이 사비를 털어서 500만 원을 걸었다고 하니까 경제 쪽에 관심 있거나 글 쓰는데 자신 있는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근데 반응들이 이렇게 없으세요. 제가 너무 재미없게 이야기했나? 아니 그래. 너 얘기 잘했어. 우리 작가가 이렇게 써놨어요. 선띠리 형님은 그냥 안 물어보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써놨어. 애가 이렇게 밋밋하게 살아요. 어? 용띠리. 예, 반갑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좀 지난주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그런 이미지를 좀 즐길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원래부터 들어서. 즐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에 그 김호준을 지난주가 만났어? 아니구나. 지난달에 만났는데 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갖지 못한 특권을 갖고 있다.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했더니 이 양반 얘기는 네가 막말을 하면은 세상이 놀라지 않는다. 무슨 말을 해도 너는 다 용서가 되는 그런 특권을 쥐었으니까 마음껏 얘기하라고. 다만 책임은 못 진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김총수 예. 아들이 왔네. 아들이 왔어요. 아니 무슨 그렇게 사람들이 안 웃어준다고 아들까지 대동을 하고 그렇게 방청객으로 그렇게 웃어주는. 우리 아들이 또 그렇지 않아도 오늘 어제 초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네. 축하. 인사 좀 인사드려, 드리고요. 인사. 여러분들께 예. 일어서서 그래요. 뒤돌아서 인사드려. 나는 네. 우리 아들 온 김에 말이죠. 예. 내가 지금 한마디 할 게 있는데 지난주에 깜빡 잊고 우리 이 용띠리가 상을 받은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 못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아빠 상 받은 거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자, 우리 아드님이 특별히 마이크에다 대고 읽겠습니다. 마이크에다 대. 상장 읽어. 입을 대고. 자, 상장. 상장 김영민. 이 인간은 나는 꼼수다. 나는 꼽살이다의 종료의 국민TV라고 방송으로 예수의 민들므로 상을 수여합까지 합니다. 이게 뭔 소리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용띠리 아들이 번역이 필요해요. 번역이. 아빠한테 상장을 줬는데 지금 이 인간은 나는 꼼수다, 나는 꼽살이다 이 종료의 국민 TV의 라디오 방송으로 애수애인 듬으로 상을 수여합 이렇게 하고 땡쳤어. 이게 뭐야? 제가 읽겠습니다. 네. 이 인간은 나는 꼼수다, 나는 꼽살이다가 종료가 되고 국민 TV의 라디오 방송으로 애씀으로 상을 수여합니다. 애쓴다고. 애씀. 그리고 엄마한테도 줬어요. 네. 엄마가 지금 갓난아기를 동생을 키우고 있는데 엄마는 돈도 없어요. 아기만 있어요. 똑똑하다 그럼. 이 인간은 100년 동안 아기를 봤으므로 이 상을 수여함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빠를 인간으로 보는 건 아들밖에 없어요. 우리는 돈으로 보는데. 고마워 사나. 그래. 말 나온 김에 혹시 우리 용띠리 아들 산이가 나중에 우리 용띠리 몸매 어차피 뭐 부모를 닮아가니까 용띠리 몸매처럼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그냥 그렇게 키우실 거예요? 아니면 다이어트를 시키실 거예요? 뭐 아빠하고 개그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아빠와 아들 그래갖고 뚜비뚜바 뚜뚜바 이런 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띨띨이들과 함께하는 저는 여왕벌루나 손학질 김미화입니다.
24시간 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방송 99%를 위한 편파방송 나는 꼽살이다. 낱낱이가 말리자 그들의 속셈 산산이 조각내자 그들의 계획 졸지마 그들 앞에 겁내지 말고 졸지마 이들에게 귀 기울여 바리 시대야 우일 세금혁명 당선 1 시사돼지용 1 우리의 여왕벌 루나 김미화 카카의 호연적인 경제정책 가족과 기득권 무한 사랑 나라도 야금야금 꼽을 치네. 근데 왜 니네들은 세금 안 내? 형 누나 조심해요 그러다 잡혀가요.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계속 나는 꼽살이다. 여러분들의 스마트한 장바구니를 책임져드리는 시간, 특별한 구성, 특별한 혜택으로 함께하는 센스 있는 쇼핑족의 선택, 우석훈의 쇼핑 리스트.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우석훈의 쇼핑 리스트, 저는 쇼호스트 김미화.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 무인도에 가지고 갈 게 세 가지만 꼽으라 한다면 뭐라고요? 아들, 또 고양이, 그리고 홈쇼핑에 나오는 TV, 요거 가져가신다는 우리 홈쇼핑 연구가 우석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반갑습니다. 완판했습니다. 그래요? 부인은 어쩌시고 요 세 가지만 가져가시려고요? 일단 공부하는데 네. 뉴스보다는 홈쇼핑이 배울 게 훨씬 많더라고요. 제가 경제학자인데 진짜 경제 얘기는 홈쇼핑 채널 4개만 돌리고 있으면 다 알아요. 그래요. 옛날에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실물 경제를 알려면 벼룩시장을 보면 된다. 이제 벼룩시장이 아니라 홈쇼핑으로 바뀌었군요. 하여간 제가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걸 속성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빵기를 소개를 해줬는데 제가 완판했습니다. 아빠들이 같이 빵을 만들자. 빵이 상하질 않더라. 한 달 열흘이 흘러도 그대로더라. 바게트를 샀는데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프랑스 대사관에 있는 직원이 그거 재밌게 들었다 연락 왔어요. 프랑스 대사관에서 왜 연락을 했을까? 바게트가 프랑스 빵이잖아요. 아하. 바게트로 팰라고요? 그거 맞으면 무지하게 아픈데? 아니 2, 3일 더워서 굳혀서. 그래요. 이번 주는 어떤 상품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발모제입니다. 발모제. 또 발모제 하면 우리 선띠리가 내가 어째서? 네,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제가 머리털 빠져 보이나요? 빠져 보이지. 나가세요 빨리. 아니면 저 뒤로 가세요. 번쩍거리네요. 무지하게 번쩍거려요. 자, 오늘 발모제를 고르신 이유는? 지금 20, 30대들이 탈모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비용 질주도 많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환경성 질환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기 오염이 심해지니까 20, 30대들의 머리에 피부염이 생기면서 원형 탈모증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친구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피부염이 있으면 피부과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두피 클리닉 같은 데 가더라고요. 그치, 머리니까. 그 비싸요. 무슨 트리트먼트 20회 이런 거 하면은 돈 100만 원 금방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돈이 없는 20대들이 취업 준비하면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니까 제가 이제 MBC 보도국 쪽 사람들하고 이걸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 MBC 총파업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피 클리닉까지는 제가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병원에 가시면은 그 피부과에 가세요. 큰 병원에 가면은 거기서 이제 진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사는 보험이 돼요. 그 다음에 처방을 할 때 보통 피부성 질환으로 인한 이 탈모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약품하고 그 다음에 강하지 않은 샴푸 처방을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되니까 얼마 안 해요. 그때 주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마이녹실이라는 거 씁니다. 그래서 이게 3% 5%의 함량에 따라서 한 2, 3만 원 정도 하는데 의약 외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안정성이 검증돼서 의사 처방 없이 탈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이녹실이라는 게 그 성분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 먹는 것도 있고 바르는 것도 있는데 바르는 게 일단 안전하고요. 요 약품이 원래는 고혈압 치료제였어요. 근데 고혈압 치료제로 사람들이 이걸 먹다가 부작용이 생긴 게 가슴에 털이 막 났다는 거예요. 고혈압인데 머리에 털이 안 나고 가슴에 털이 나. 이제 가슴까지로 확인한 거야. 그 남자들이 서양 사람들이 가슴에 털 있잖아요. 이거 너무 많이 나가지고선
막 와서 이제 항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의사가 딱 보다가 발라보자 한 거예요. 발랐더니 발라도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십 년간 사용해서 크게 지금 부작용이 없거든요. 바를 때 뭘로 바르나? 우리 옛날에 손가락으로 바르면 손에 털 나갖고 칫솔로 이렇게 뿌리는 게. 뭘 잘 알아? 잘 알아. 왜 이래? 아니 뭐 사용도 못 해보나? 탈모하고 무관하다면서. 가슴에 한번 뿌려봤지. 가슴 보여줘? 가슴에. 옛날에 우리 얘기했었지 않았었나? 정력제 먹는 게 뭐가 그게 부작용으로 머리털이 나는 거. 그런 것도 있긴 한데요. 정력제가 아닌가? 머리털. 프로페시아라는 게. 그래. 머리털 왜 이렇게 잘 알아? 왜 이렇게 잘 알아? 너무 잘하네. 아니, 오늘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계속 하세요.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인이 이제 원래 제가 한참 속썩일 때 어정탈모증이 생겼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큰 병원 가서 하니까 왜 속썩였어요? 뭘로요? 제가 녹색당 맞는다고 집에 있는 돈만 갖다 쓰고 전국을 막 돌아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몇 년간. 그것만? 네. 그것만 속썩였어요? 몹쓸 인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술 처먹었죠. 잘 안 된다고. 근데 그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기 낳고 나서 출산 후에 또 머리가 빠졌거든요. 그때도 병원 가니까 똑같이 마이녹실 처방하더라고요. 그래서 2번 다 났어요. 그러다가 약이 남아가지고서 몇 달 전부터 저한테 자꾸 발라주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 3만 원 정도인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게 정상적인 의료지. 그러니까 클리닉 이런 데 가가지고서 거기는 병원이 아니거든요. 그것부터 하면 돈만 들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 근데 그게 하면은 모공인가 그걸 이제 숨구멍을 넓혀주면서 머리털이 자연스럽게 많이 잘 난다. 모공을 막고 있는 노폐물들을 그 노폐물을 빼줘가지고 그런 얘기. 청결하게 해줘. 그런 얘기는 장사꾼들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병원에 가서 피부과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은 이게 왜 생긴 건지 스트레스 때문인지 환경 때문인지 하거든요. 그리고 문진 같은 걸 통해서 하고 주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몇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일반 두피 클리닉 같은 데 가면은 이게 돈이 끝이 없고 아직 사실 검증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녹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검증되어 있는 약이니까 병원에 가보세요. 그럼 마이녹실 처방을 주실 겁니다. 네. 우석훈의 쇼핑 리스트 두 번째 시간. 할 말 없네요. 네. 선대인 선생님이 한 말씀? 제가 듣기에는 많이 써보신 분으로서? 듣기 말고 써본 거 얘기해요. 써봤는데요. 네. 왜들 웃으시지? 아니 전혀 모르는 거라면서요. 내가 뭘 모른다고 그랬어요. 내가 틀이 많이 안 빠졌지 그랬지. 틀이요? 틀은 창틀이요? 자, 말할 의욕을 잃기 시작한다. 그래요. 저는 근데 먹는 약은 진짜 안 될 것 같네요. 이거 19금 방송이죠, 이거. 예, 왜 가슴에 털이 많아요? 가슴에는 털이 많거든. 이식해.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그게 말고, 요즘은 이게 있대요. 이게 뒷머리는 제가 지금 괜찮거든요. 예. 뒷머리를 이렇게 좀 이식해서 앞머리 잘라서 쪽으로 모를 이식하는 떠가지고 게 있대. 모를 심죠. 모 심기 하듯이 그렇게.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신경을 안 썼는데 장인어른이 나만 보면 빨리 모를 심지. 스트레스야 이게. 괜찮은데. 그 장인어른이 옛날에 양복 맞춘다는 그분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하고 계세요. 패션 감각이 좀 있으시네요. 양복을 왜 맞춰? 저기 양복점을 하시거든요. 양복점 하시는구나. 그러면 사위 양복까지 만들어 주시고?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정장이 제일 많지 않을까. 좋겠다. 근데 문제는 제가 정장을 거의 안 입는다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 김어준 씨가 한 2010년쯤에 탈모가 촉진이 됐었어요. 그래. 네, 그래가지고 탈모가 촉진이 됐다고? 예. 계속 머리가 빠진다는 계속 빠지는 거예요. 거지. 그래서 자기 너무 걱정이 된 거야. 그러더니 자기가 시중에 있는 약들을 다 구해가지고 자기가 쪼개고 넣고 그래. 나도 우리 남편이 머리가 빠져가지고 내가 김종수한테 머리 어떻게 이렇게 났어? 막 머리가 막 산발을 해갖고 다니잖아. 네. 한 다발을 막 메고 그 다니잖아요. 형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너도 탈모기가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85,000원만 주면은 85,000원 그래. 85,000원. 그래 달라 그랬어. 예, 85,000원만 주면 자기가 시중에 있는 약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제조해주겠다. 처방을 하겠다. 누님도 소비하셨구나. 그랬어. 근데 뒷말 때문에 안 했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난 몰라. 털은 확실히 나는데. 그걸 나름대로 칵테일 요법이라고. 칵테일 요법.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석훈의 쇼핑 리스트였고요. (2014년 4월 1일) 거짓말같이 진짜 TV 뉴스가 시작된다. 뉴스 K. 진실을 흐리는 편파 논평, 담합과 관행을 부르는 출입기자 제도, 관료적 조직, 계층과 서열이란 기존 뉴스 제작 시스템 혁파. 뉴스의 새로운 역사를 쓸 뉴스 K. 2014년 4월 1일 국민TV 개국과 함께 찾아옵니다. 매일 밤 9시 진짜 뉴스를 기대해주세요.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 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 4만 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편집한 것으로 실제 박 대통령이 한 말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 구조를 왜곡시키고 대기업,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과 칸막이식 규제와 높은 진입 장벽을 방패로 현실에 안주하는 행태,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국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변화에 저항하거나 사실관계까지 왜곡해 가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들은 뿌리가 뽑힐 때까지 불독 같은 정신이 불독보다 진돗개가 더 한번 물면 그냥 그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논다 그래요. 그래서 진돗개를 하나 딱 그려놓으시고 우리는 진돗개 같은 정신으로 한다. 하여튼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나는 꼽살이다 호미 2회에서는 이걸 안 다룰 수가 없는데, 호미 1회는 이제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되고 바로 다음날 그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게 발표가 됐죠? 예. 다음날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날 474 나온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474. 474면은 4만 달러. 고용률 70%? 나머지 4는 뭐였죠? 4는 잠재 성장률 4만 불. 그러니까 4만 불. 네. 70% 고용률? 그다음에 4% 잠재 성장률. 성장률. 잠재 성장률. 아마 그렇게 될 거야. 잠재 성장률은 뭐고 성장률은 뭐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따가 이제 풀어줘야지, 니들이. 성장률은 실제 벌어진 성장률이고요. 그다음 그때 경제가 완벽하게 다 사용하고 있다고 할 때 예상되는 예상 성장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바로 다음날 이런 마스터 플랜이 나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띨띨이들한테 궁금한 게 3개년 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 이 중에 제일 주목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우리 오띠리. 주목할 거보다요, 주목 안 할 거를 지금 봐야 되는데요. 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기자 브리핑으로 나온 게 쭉 있거든요. 그러다가 대통령이 발표할 때 몇 가지 빠졌어요. 빠진 것 중에 하나가 농업이 오늘 이번 계획에 원래 초기에 논의에 있었던 거라는데 농업이 빠졌거든요. 그나마 빠진 게
직불제 부정수급자에 관한 조치가 있었는데 대통령한테 넘어가면서 빠진 거예요. 왜?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등 국회의원들 진해가 그 부정수급자니까. 전에 많았었지. 왜 땅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이제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이래서 이제 직불금을 타는 거지. 만약에 농사를 안 짓는 상황이어서 직불금을 안 타가면 너 투기하는 거지. 그렇지. 이런 얘기 들을까 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서 부정수급을 하는. 그랬지. 거기에 들어가 있다가 그 돈이 아까워 돈이 궁해서가 아니라 빠졌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청년 고용 대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청년들이나 여성들을 고용을 하면은 지원금을 주겠다가 있었는데 그것도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은 대책들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된 것들을 발표를 한 거고 뭔가 좀 진짜 바뀔 것 같다 그런 거는 뺐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것들인지 한번 좀 촘촘하게 한번 따져 보겠고요. 우리 선띠리는 어때? 뭐 발표된 것들 중에는 결국 주목해야 될 이제 거. 뭐 규제 완화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뭐 재벌 대기업들 같은데 특혜 준 거 특혜 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계부채 대책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축소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 축소할 수 있는 수단은 전혀 없는 거. 역시 빚내서 집 사라 그 내용 있나요? 그 기조와 맞물리죠. 그리고 DTI LTV를 없애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그 다음날 모피아 아저씨들이 이건 안 된다고 금융위원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3개년 계약이 모피아들만도 지금 못한 거예요. 모피아들도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원래는 들어갔었죠. 그 얘기는 이제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월세 하도 뭐 월세 과세하는 문제 관련해서 많이 떠들었잖아요. 그것도 뭐 결국 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고. 그 세 가지 정도?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선띠리가 얘기해서 그런데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발표된 거에 의하면.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3개년 계획이 부동산 쪽으로 보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짚어본다면? 전반적으로는, 뭐 부동산 부양책 기조고요. 빚내서 집 사라 기조인데, 다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월세 소득에 대해서 왜 과세한다고 그랬을까? 이게 지금 이제 뭐 강남의 부동산 부자들이라든지 부동산 업계라든지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반발하고 있어 지금? 그렇죠. 반발을 엄청 하고 있고 또 뭐 이제 흔히 말하는 조중동류의 언론들이 뭐 혼란이다, 뭐 졸속이다 이러면서 이제 엄청 정부를 또 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실은 이 강남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 좀 집 몇 채씩 가지고 임대 소득 올리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이제 뭐 이 부담이 되는 정책이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건데. 제 생각은 이래요. 이제 828 대책 같은 경우에, 지난해 828 대책 같은 경우는 빚내서 집 사라. 그래서 이제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이렇게 토끼몰이 하는 거였고, 이번 대책은 사실은 월세에다가 이제 소득 공제 혜택을 줘서 전세 수요를 다시 이제 월세 쪽으로 토끼몰이 하는, 그래서 이제 전세 사는 걸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문제는 월세에다 소득 공제 혜택을 주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금을 안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일단 내게 하는 그걸 정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큰 부담이 된 거지. 근데 이제 정부 당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하는 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충분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네들 스텝이 꼬여버린 건데 어쨌거나 이제 이 대책을 내놓으니까 지금 뭐 흔히 말하는 기득권 언론들이 방방 뜨고 있는 거죠 지금. 제 뭔 얘기한 건지 우리 우띠리가 좀 잘 설명을 해봐. 하여간 제가 민주당 쪽이랑 시민단체 알아본 거에 의하면 아니 근데 제 말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전세가 뭐 월세가 어떻게 됐다는 둥. 작년 가을 국감 때 민주당에서 국토부 국감할 때요. 이제 세금 전세 월세 안 내고 있으니까 세금을 낼 대책을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국토부에서 그때는 이거 거들면 큰일 난다고 공무원들이 못한다고 했대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3개년 계획 할 테니까 모두 쌈박한 거 내놓으라고 공무원들도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토부 공무원이 쌈박한 거 찾다 보니까 이걸 넣은 거예요. 넣었는데 이런 종합대책 같은 걸 하면은 보통 각 부처에 다 보내서
리뷰를 시키거든요. 이거 맞나 틀리나. 근데 이거 밀실로 하다 보니까 국세청에 안 보낸 거예요. 국세청도 무슨 일인지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발표를 하고 나니까 국토부에서 그냥 전세는 손을 안 대고 원래는 월세에다만 세금을 매겨서 그거만큼 해서 이제 투명하게 나오게 해주고 하도록. 그다음에 세입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소득 말고 세제로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세액공제. 네,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12달 중에 한 달치를 빼주는 걸 한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사람들 박수 쭉 쳤어요. 그리고 방향은 그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세금 안 내고 있던 사람들이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를 누군가 신청하니까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 내는 사람이 나 빼줘요라고 하니까 그걸 딱 붙잡고 있으면 국세청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내고 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월세를 사람들이 좋아했던 건 이게 탈세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20몇 %씩 다 내요. 근데 일 안 하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세금을 안 물고 있었거든요. 근데 감추고 싶은데 나는 빼달라고 전세, 그러니까 월세 사는 사람들이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탈세하려고 했던 건데 내게 드러나니까 죽겠다는 거고 초기에는 국세청에서 3년치를 털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3년치 지난 3년치? 그러니까 딱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트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월세 보증금 있는 월세들 경우에는 이렇게 확정일자라는 걸 받잖아요. 그치. 근데 지금까지는 뭐 가세 자료가 없다고 이렇게 세금을 안 매겼는데 이제 확정일자 그 자료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은 거는 이제 계약을 맺었다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3년치까지 소급해서 세금을 걷겠다 그랬으니까 이제 지금까지 사실은 탈세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세금을 집주인들도 낼 생각을 전혀 안 했고. 그치. 그러니까 뭐 100이면 거의 100이 하나도 안 냈죠.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안 내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그들 생각을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왜 안 이게 했지 그거는? 왜 안 했던 거지? DJ랑 노무현 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때도 지금처럼 조중동이 이거 하면은 무슨 폭탄이다 막 날릴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못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부 잘하고 있는 거네 그거. 일단 잘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참 제가 살다 진짜 이 나라 이 정부를 지금 칭찬하는 일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KBS 라디오에 뭐 저 자유기업원인가 그 이제 정경련이 돈 대서 이렇게 하는 데 있는데 한국경제연구원. 거기도 있고 자유기업원이라고 또 한 군데 있어요. 저 양반 아니에요. 그 전원책 변호사. 그러니까 그 원장인. 원장인데 그 사무총장인가 하나인데 그 양반이 이제 정부를 막 까고 나는 정부를 막 옹호하고 야 기분이 묘하더라고. 전원책 변호사가 나오셨어? 아니 주인이면? 이제 그분이 원장이 이런 목소리 어떻게 하는 그 거지? 양반이 원장으로 있는 이제 자유기업원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에 이제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야 근데 그 양반 말이 진짜 웃기대. 뭐 월세 가세하는 걸 가지고 집주인들을 기본적으로 뭐 정부가 범죄인시하는 거라고. 우범자 취급한다. 어이가 없더라고. 아니 탈세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월세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고 있었으니까. 탈세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이제 매기겠다고 하는 건데 이걸 범죄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꼬박꼬박 근로소득세 내고 있던 세금 내는 게 뭐 그럼요. 그 근로소득세 꼬박꼬박 내고 있던 월급쟁이들은 그럼 다 범죄인이어서 지금까지 세금 내고 있었나? 와 완전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들. 그래 어찌됐건 그런 얘기구나. 친박이 됐구나 그럼 우리 선생님 형님이. 우리 옷들이가 하루아침에 친박이 돼. 난 친 99%야. 왜 이래. 근데 하여간 지금까지 나온 거를 제가 모아보니까 민주당에 이 관련되어 있는 이를테면 홍정학 의원이나 그런 사람들 입장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에 얘기할 때 이런 중요한 얘기는 야당하고도 협의를 하고 발표를 해라. 근데 이거는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입법을 하겠다는 게 정부 아닌데 민주당 없이 혼자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모든 얘기들은 정부에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란 말이지 법이 돼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민주당 쪽의 국회의원들은 저한테 한 얘기가 자기는 반대할 거다 이렇게 못하게 할 건데 다른 국회의원들이 점잖아서 그냥 새누리당 얘기 그냥 받아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정리하려면은 어떻게 과세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안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정부안이 그냥 와서 반대하는 모습이 되면 반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뉴스에 나올 때 또 야당이 반대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럴 때 전세는 몇 프로 물리겠다. 얼마는 빼주겠다. 이렇게 해서 월세는 어떻게 하겠다. 종합안을 지금부터 만들어서 6월 달에 가지고 있다가 안 2개가 있어 타협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은 적절한 대책을 좀 만들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근데 별로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진짜 별로 안 그런 것 같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지? 뭐 견제 역할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일단 이거에 신경을 거의 안 쓰는 것 같고요. 근데 정부 이제 2월 26일 날 원래 대책을 내놓고 한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3월 5일 날 보완 대책이라고 내놨어요. 말은 이제 보완 대책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이제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뭐 우띠 형님 설명했지만 3년치까지 이렇게 소급해서 뭐 과세를 하겠다 이랬는데 소급하는 건 고사하고 16년 그러니까 14년 15년까지는 일단 2주택자인데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세금을 안 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16년 이후에도 세금을 낼 때 보통은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뭐 사업소득, 기타 소득 이런 게 있으면 일정한 액수가 되면 종합소득을 내잖아요. 종합소득은 세율이 높거든요. 근데 이걸 종합소득세로 내는 게 아니라 뭐 액수가 얼마 되더라도 이걸 그냥 일반 분리과세를 해서 그러니까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14%인가 아주 낮은 세율로 이렇게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자, 근데 이게 여기서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될게요. 우리가 근로소득세만 하더라도 연봉 수천만 원 되면 세율이 한 20% 넘어가거든요. 24%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최고 세율은 38%입니다, 지금. 근데 땀 흘려 일해서 번 소득에 대해서도 이렇게 세금을 물리는데 이게 사실 임대소득이라는 건 불로소득에 가깝잖아요. 그 불로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을 안 거두고 있다? 지금까지 안 거뒀고 앞으로 거두겠다고 하는 것도 이렇게 낮은 세율로 거두겠다? 이건 조세 형평성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거기다가 한 가지 또 문제가요. 그 비용 인정 60%까지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 인정이라는 거는 다른 증빙 서류가 없더라도 60%까지 그냥 빼주겠다는 거거든요. 참고로 책을 써서 인쇄해서 비용 인정을 70%까지 해줘요. 그다음에 R&D에서는 80%까지 해주거든요. 책 쓰는 데는 사실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집 빌려주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60%까지 올리면은 그러면은 다른 회사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비용이 왜 없어? 뭐 유지관리하고 뭐 하긴 하는데 있지. 그게 이제 그렇게 그러나? 60%가 안 되죠. 60%까지 이제 인정해주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너무 거죠. 크다. 굉장히 높은 거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태면 지금까지 이제 세금을 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세금을 낸 사람도 실제로 내는 그 세금의 비율, 이게 이제 실효세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2.48% 정도 돼요. 이게 OECD 국가들 가운데 꼴찌에서 5번째. 그러니까 그나마 내는 한 뭐 2, 3%의 사람들도 굉장히 낮은 세금을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좀 내자고 하는데 막 지금 난리들 나고 있잖아요, 지금 언론에서. 역시 그 뭐든지 자기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해야 이렇게 진심에서 마음에서 팍 우러나는 우리 대인이는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자기 얘기니까 저렇게 그냥 열을 올리면서. 그게 아니라 나 이거 그래요? 신비주의를 유지해야 돼. 집이 있는지 없는지, 뭐 전세를 사는지 월세를 사는지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거 신비주의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 요번에 보니까 3주택 이상인 사람이 한 2만 명쯤 돼요. 근데 그 2만 명을 위해서 지금 막 움직이고 이런 정책 기조라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주택자 이상이 한 10만 명 조금 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집이 하나 있거나 없거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해보면은 99대 1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집 하나 정도 있어서 자기가 뭐 어떻게 좀 올랐으면 좋겠다거나 내지는 전세, 월세 이런 사람들 말고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 난 사람이 1%거든요. 근데 요번에 제가 일주일 동안 가만히 보니까 조중동 힘 진짜 세더라고요. 딱 이틀 만에 확 정부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1대 99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이걸 하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근데 그치. 월세 사는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해서 세금이 오고 그다음에 상한제를 정하고 종합적인 세트를 하면은 집값이 내려가면서 월세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요번에 보니까 조정도 99대 1이냐 딱 99대 1 구조예요. 딴 얘기지만은 그동안 뭐 남재준 물러나라, 국정원 개혁하라, 뭐 별의별 얘기들을 야당 시민단체 언론에서 했잖아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다 씹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녹음하는 날 바로 3월 10일 조선일보가 사설로 남재준 책임져라 하니까 바로 국무회의에서 책임지게 하겠다, 국정원 개혁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와, 그냥 뭐 조선일보가 한 줄 쓰면 그냥 그게 바로 대통령 말씀이 돼버립니다. 저중동만 여론이라고 생각하는 이 닭대가리 정권이니까. 이게 무서워졌어. 쟤 왜 그러니? 아니, 그리고 야, 너 말 나온 김에. 진짜 말 조심해. 아니, 뭐, 막말은 김영민만 하라는 법 있나? 애가, 아니. 그죠? 아니, 말 나온 김에 한마디 하면 선대라고 안 칠합니다. 진짜. 아니, 왜냐면 아까 내가, 야, 넌 왜 이렇게 밋밋하니? 그랬더니 애가 열받아가지고. 진짜. 아까는 노이즈 그 길이 꼭 마케팅도 행복한 아니고. 것만은 아니에요. 그건 좀 아셔야 돼. 아니, 그리고 용민이는. 너 고난의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어. 타잖아. 뜬금없잖아, 지금. 아니, 사람들 좋아하잖아, 지금. 박수 치고 난리 나는데 왜? 박수 쳐봐요, 좀. 아니, 그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오늘 필 받으실 때 이야기하자, 진짜. 아니, 이명박 정부 때 우리가 설치류 정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이 조류 정권이라고 표현했는데, 요즘 하는 거 보면 이게 뭐 국정원 증거 조작한 것도 보면 뭐 다 개인적인 일탈이고, 그래서 와, 꼬리 자르는 데는 도가 텄더라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꼬리 자르는 게 도마뱀이잖아. 그래서 도마뱀 정권이야, 이게. 그래서 그나마 우리는 설치류보다 좀 낮게거리 했는데 설치류에서 조류로 퇴화하고 조류에서 멈출 줄 알았더니 이제는 파충류 정권이야, 이제. 그죠? 꼬리 자르는. 근데 왜들 박수들 안 치시고. 아유, 이거 제가 큰 맘 먹고 했는데요. 그래요. 재미없으면 자를게요, 그냥. 네. 안쓰럽다, 안쓰러워. 대인이 잡혀가도 우린 몰라요. 그 다음에 요번에 네. 요거 일주일 동안 제가 애기 돌보다가 틈틈이 검색하면서 봤는데, 그러니까 프레시안이나 오마이뉴스나 소위 진보 언론 쪽에 뉴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이트 기사라도 보려고 제가 매일경제 뭐 이런 거 뒤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 기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쪽에. 그러니까 우리 쪽에 워낙 언론 인프라도 약하고 기자들도 적고 그러니까 제가 막 화를 내니까 없다는 거예요, 기자. 네가 써요, 그러지 그러면. 그래서 왜 애기 우유 먹이다 말고 지금 전화 한 통 하는 건데 이걸 언제 쓰겠냐고. 그래서 조금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우리도 조금 더 기자들도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안타까운 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월세 과세하는 건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의도를 좋게 보진 않죠. 뭐 그 사람들이 서민들을 끔찍히 생각해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헛발질을 했던 스텝이 꼬였던 요번에 대책은 사실 바람직한 대책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는 살렸으면 싶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소득도 이렇게 과세를 엄청나게 하는데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한다. 적어도 근로소득만큼은 과세를 하는 게 조세정의의 최소한이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게 또 세금 매기면 세입자한테 증가되지 않을까. 그럴 우려가 있다라는 건 저도 일부 인정해요. 뭐 그리고 뭐 특히 강남 지역이라든지 일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한테 이제 과세를 했는데 집주인은 그 세부담 지기 싫으니까 세금만큼 올린다라는 거지. 예. 그렇게 해서 그런데 세입자들한테 받아내는.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요. 월세 그 주택 공급이 계속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수익형 부동산, 뭐 오피스텔 뭐 이런 거 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게 이제 돈 된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돈이 몰렸고 막 건설사도 또 그쪽으로 집을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막 한 몇 배씩 늘어났어요. 그래서 월세 임대료가 사실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전월세는 표현하지만 사실 월세 임대료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세입자와 집주인의 갑을 관계가 뒤바뀌고 있다. 뭐 갑을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표현하긴 그래도 공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붙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붙잡아야 되니까 사실은 지금처럼 그 부담을 전가하기가
어려운 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수치로 하면은 때는 그 월세 기준이 한 5%쯤 돼요. 그러니까 5%면은 잠깐이라도 이를테면 월세 냈는데 다음 월세랑까지 차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딱 똔똔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5%까지 떨어진 거고 종합적으로 보면은 지금 세금을 일정 과세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걸 시장 내놓거든요. 그럼 집값이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니까 월세가 떨어지는 게 근본적인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은 전가하고 싶어도 집값이 떨어지는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이 전월세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가한다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증적으로는 전가되지도 않을 뿐더러 아하. 집값 떨어지는 비율이 전가 비율보다 커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월세를 하면은 월세 떨어지죠, 지금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전세 월세라는 게 집값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 그러면 전세가 월세가도 사실 안정되거든요. 그럼 이런 정책이 정책으로서 발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 지금 발표만 한 거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친박. 아니 어쩌다 제가 진짜 친박이 돼버렸다니까. 더 심해지면 종박이 돼. 종박. 그건 아니고. 내가 궁금한 거는 가계부채야,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우리 왜 이게 풍선처럼 커지게 그냥 놔두는 거다. 그러니까 막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세요. 막 계속해서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우리 띨띨이들이 얘기했는데 네. 이번 정부 발표에 보면 가계부채를 5% 지금 현재보다 줄이겠다라는 계획이거든? 줄여질까? 마음이죠. 아, 마음이야? 왜냐하면 DTI, LTV 이런 그러니까 너무 많은 돈을 빌릴 수 없게 해주는 장치를 처음에 발표하는 거대로는 그것도 없애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더 많이 빚지라는 얘기를 앞에다 놓고서 5%는 줄일 수단이 없는 선뜻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줄이게 하려면은 적절한 가계부채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집값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돈을 빌리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없이 그냥 줄인다는 거는 마음이죠. 마음. 제가 보기에는 그 처녀한테 애 낳게 하겠다는 정책 같아요. 처녀가 애 낳을 수도 있지. 처녀가 애 낳지. 할머니가 애 낳니? 이건 완전히 기적을 행하겠다는 거거든, 내가 보기에는. 아니, 기적이 아니지. 기적이 아니지. 처녀가 애기 낳을 수, 시집가면 애기 낳지. 아니, 그러니까, 이걸 참 표현하기도 좀 뭐하네. 그러니까 이 관계를 갖지 않고 얘는 어머 저질이야. 내가 옛날부터 알아봤어요. 이렇게 전두환이가 머리가 자란다. 이거 어때? 이 비유. 괜찮네. 그건 탈모제 발음 마이녹실 뿌리면 돼. 그래서 기적이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부 정책 기조라는 게 계속 빚내서 집 사게 하는 대책이었잖아요. 그건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되는 건데 빚내서 집 사게 한다고 그러면서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내놨는데 보면 가계부채를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발표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축소한다는 내용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계부채를 축소하겠다는 거냐. 어떻게 시행할 전략이나 계획 이런 건 수단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줄인다 이 한 줄. 네, 줄인다라고 목표는 제시했는데 그걸 달성할 수단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줄이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줄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제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 대통령의 표현을 정확하게 다시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관리한다고 돼 있어요. 줄인다가 아니라 관리한다. 관리한다. 그 다음에 절대액을 줄인다가 아니라 가계부채 비율을 실질적으로 축소하겠다. 이게 반값 등록금하고 같은 얘기구만.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심리적 부담을 반으로 줄인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문제는 심리적 부담도 줄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축소도 안 됩니다. 이게 가장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보수적인 표현을 썼는데도 이것도 달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가계부채 비율이라는 게 170% 정도 되거든요. OECD 국가들 가운데 한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정도 높습니다. 더 높은 데가 어디가 있어요? 스웨덴 정도? 그 스웨덴 정도가 빼고는 지금 OECD 국가 평균이 한 134% 정도 되고 미국은 과거에 133% 정도에서 지금 105%까지 떨어졌거든요. 한국은 서프라임론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145% 지금 170%를 올렸는데 박근혜 정부가 지금 부채를 줄이지 않고 계속
집권하는 정책, 또 부동산 부양책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박근혜 정부 말기가 되면 185% 정도까지 갑니다. 이 정도면 세계 1위. 네. 그때까지 뭐 버텨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버텨준다 하더라도 괜찮나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185%라면 잘 모르시니까 내가 소득이 1,000만 원인데 1,850만 원이란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빚이. 근데 보통 부채 단위가 한 어려움을 쉽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 그래, 뛸 다 하려고 했던 이야기한 거. 그렇게 저렇게 쉽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해서 끝나면 안 된다. 정책적으로 뭔가 확실하게 돼야 된다 하는 바람을 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우띠리 얘기하는 거 보면은 국토부하고 또 뭐 국세청 뭐 이런 정부 부처 관계 있는 부처끼리도 지금 손발이 잘 안 맞아 돌아가는 듯한 느낌. 아까 DTI, LTV 딱 해서 하겠다고 하자마자 금융위원회에서 당분간 안 바꾸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금융위원회가 원래는 이 계획의 핵심 부처인 거예요. 근데 핵심 부처가 나는 모른다 그러는 거니까 그럼 니들도 얘기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지금 요 세금도 국세청에서 하겠다는 거를 지금 또 국토부가 막은 거거든요. 아니 그럼 몇 달 동안 당신들이 계획을 만들었으면 거기 내에서는 다 정리돼서 나왔어야 되는 건데 지네끼리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냐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 보통은 이래요. DTI, LTV라는 게 이제 대출 규제잖아요. 근데 이 주택 대출 규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업계나 건설업계 입장에서 가게에 어떻게 되든 말든 대출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계속. 이 사람들은 사실 뭐 자기네들 이익밖에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근데 금융위원회는 뭐 국민을 생각해서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이게 어쨌거나 또 금융기관의 그 안정성을 지키는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대다수의 경제학자, 양심을 팔지 않은 경제학자들은 딴 건 몰라도 주택대출 규제 이건 더 이상 풀면 안 된다.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이 누구예요? 양심을 팔지 않은 사람들이요? 선대인, 우석. 아니, 제가 실제로 금융위원회에서 그때 DTI 규제 관련한 그 회의를 간 적이 있어요. 네. 5년 전에. 그때 뭐 부동산 업자들도 있고 뭐 그다음에 저 경제학자들도 오고 뭐 그랬었는데. 박원갑 형도 있어요? 박원갑 씨는 그때 안 왔고. 근데 부동산 업계에서 온 사람들은 DTI 규제 풀어달라 막 이러는데 나름대로 경제학 전공을 하고 뭐 금융 전문가라고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요. DTI 규제 풀면 안 된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게 다른 나라에서 다 뭐 이렇게 대출 규제 없고 막 이럴 때 그나마 이런 걸 붙들고 있어서 금융위기를 안 맞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빚을 많이 지게 해는 거지. DTI라는 건 이런 거죠. 형님, 내가 한 게 맞는지 한번 그래. 검증해 주시죠. 용띠라, 네가 해라.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 사람이 빚을 못 갚을 것 같아. 그러니까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대출을 하게끔 하는 규제. 그게 이제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LTV라는 건 뭐냐면 집값 대비 대출액의 비율. 그러니까 5억짜리를 사면 2억 5천만 원을 빌렸다고 쳐요. 그러면 대출 비율이 LTV 비율이 50%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많죠. 근데 지금 기준이 50%, 60%로 돼 있어요. 여기서 더 늘리라는 거잖아요. 또 DTI는 뭐냐면 이건 이제 소득 대비해서 그 사람이 한 해에 갚아 나갈 수 있는 원리금 액수의 비율. 하나는 집값 대비, 하나는 그 소득 대비인데 소득 대비. 이 예를 들어서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한 해에 2천만 원씩 빚감대 쓰고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이거 생활이 되겠어요? 이게 하우스푸어잖아요. 근데 지금 이 DTI 비율이 40% 50%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지금 너무 과하다고 풀어달라고 그러면 5천만 원 소득인 사람한테 3천만 원도 꿀 수 있도록 3천만 원, 4천만 원도 빌릴 수 있게 하면 그 사람들이 생활이 되겠습니까? 이건 거지가 되지. 이거는 당장 집값 떠받치기 위해서 그쪽에서 해달라는 대로 하면 가게는 완전히 이건 쪽박 차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신용불량자 되는 겁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이걸 예외로 둬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뭘 잘 모르니까 더 빌려가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처음 집 살 때는요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는 집을 여러 번 사고 팔아봤으니까 이제 견적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최초로 사는 사람들이 처음 해보는 거니까 뭘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가 내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처음 사는 사람한테 왕창 빌려준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집값 떠받치는 제물로 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그 대출을 해줄 때도 그냥 지금 당장 괜찮은지가 아니라 그 채무자가 나중에 돈을 빌렸을 때 갚을 수 있는 신용 능력이 되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걸 안 보고 막 빌려줬다가 미국에서도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그렇죠. 그게 이제 다 그런 거거든요. 부실 주택 대출 발생하는 거고. 근데 아는 후배 하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읽어야 되는데 뉴스에서 모가지라고 후배 네, 모가지 날라갈 뻔했어요. 네. 모가지. 네. 그건 좀 비슷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직면한 돈 빌려간 사람들은 정말 모가지가 날아갈 상황이었어요. 실감 나더라고 보니까. 정말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약탈적 대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실은 정부가 이런 걸 막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가 이걸 비율을 이렇게 오히려 완화해서 약탈적 대출을 권장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규제 개혁 문제? 나 이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말이야. 이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규제 총량제를 도입한다, M&A 규제 풀겠다. 이게 뭐야? 이 옷디리가 좀 쉽게 좀 설명해 준다. 내가 먼저 얘기하고, 근데 멘트 비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러네? 내가 얘기하고 그게 맞으면은 맞다 이렇게 검증. 그래. 뭐야 이게?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이 있는데, 포지티브 방식은 뭐냐면은, 너 그냥 목소리로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어. 네. 너 딴 사람 목소리 없어? 포지티브 그렇지. 방식이 있고 네거티브 방식이 있는데 네거티브 방식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뭘 특정해가지고 그거 못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게 하는 거. 포지티브는 이것만 해라 이것만 해라 이것만 해라 나머지는 못한다. 이거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큰 틀에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규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거 빼놓고 나머지 다 해라. 이거죠. 요거 몇몇 가지만 묶어놓고 그 다음엔 다 풀어주겠다. 그렇죠. 그것도 복잡하고. 지난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아니야. 웃디리가 또 지난번 얘기해줄 거야. 이명박 박근혜 후보로 붙었을 때 그때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줄푸세였잖아요. 다 풀자라는 건데 그걸로 복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 민주화는 이제 안 할 거고. 몇 년 전에 그때 그 풀자라는 박근혜니까 앞으로 이제 나한테 경제민주화 얘기하면은 죽었어 그 얘기를 한 거라고. 딴 거는 모르셔도 되고 이제 무조건 풀겠다. 아니 푸는 게 왜 경제민주화하고 왜 뭐가 다른 얘기야? 경제민주화는요 이를테면은 빵집 옆에 재벌 빵집 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규제지 규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너무 가까이에 시장 있는데 두지 마라. 그게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거는 뭐 하지 말라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 재벌들이나 대기업들 다 알아. 이건 규제 푸는 건데 그러면 경제민주화 못하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해됐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어려운 말 쓴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만 하게 하는 이제 업종 제도를 두겠다라는 건데. 두부, 콩나물 뭐 이런 거요? 재벌들이 이제 진출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필요한 규제인 거고 그런 게 이제 경제민주화의 이제 일종의 방안인데 그런 걸 안 하겠다라는 게 이제 규제 완화인 거죠. 규제를 풀어준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거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인데 사실은 중소기업이 힘드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힘들어지고 자영업자는 더 힘들어지고 자영업자. 돈 없는 사람은 뒤지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거꾸로 돈 많은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거를 이렇게 막아놓은 게 규제잖아요. 그럼 이게 기업 프렌들리 전에 이명박 정권 때 하던 그런 거야? 그 중에서 특별한 대기업들. 그러니까 규제라는 게 규제 개혁한다라는 게 좋은 의미의 규제 개혁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필요하게 막 공문서 여러 장 떼야 되고 막 그걸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그 국민들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없애주면 또는 개혁하고 간소화하면 좋죠. 근데 그런 것들 사실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규제를 완화하겠다,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특정 기업들, 재벌 대기업들한테 특혜를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거는 뭔 새누리당이 뭔 공약을 하건 믿지 않으면 속 편하고 손해도 안 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번 조치로 해서 어떤 든다고는 무섭다. 들어봐.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자, 피나고 살 피를 내줄까? 피나고 살 떨려. 예를 들면 지금 정부 공기업들이 이제 지방 이전하면서 그 서울에 사용하던 땅들이 있잖아요. 그걸 내놔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삼성동 같으면 한전 부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한국감정원 부지도 있고, 이렇게 몇 개가 삼성동 쪽에 모여 있거든요. 그걸 삼성생명이 살려고 하거나 샀어요. 일부 부지는 사놨고, 지금은 또 한쪽은 살려고 그러고. 근데 이걸, 예를 들어서 이걸 해서 개발할 때에 용지 규제를 없애준다. 실제로 이번에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갑자기 그 땅을 갖고 있던 재벌 대기업들은 가만히 앉아서 몇백억, 몇천억을 버는 거예요. 땅값 상승으로. 또 예를 들면 지금 뭐 중소기업 상속제도 그걸 예를 들어서 뭐 조건이 있긴 한데 이제 아들내미가 또는 그 자녀가 상속을 하게 되면 전에까지는 1억 원 정도까지만 비과세를 하고 세금을 내야 됐어요. 근데 이번에 규제 완화한다고 그러면서 상속세 500억까지 공제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500억까지 돈을 재산을 아무리 많이 물려받더라도 세금 한 번 안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나름대로는 뭐 그럴듯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가업을 이렇게 계속 개성하게 하겠다 뭐 이런 취지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너무 이 빈틈을 뻥뻥 뚫어주는 거죠. 시대 코미디가 있는데 이거 뭐 딴 얘기지만 아까 그 신혼부부 그 집 대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대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이명박이라고 그 인간이 예전에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무슨 공약을 했는지 아십니까?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씩 주겠다 이런 공약 했었어요 실제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허경영 씨 아니 이명박도 했어요. 이명박도. 맞는데 다 찍었죠 우리가. 근데 그때 이명박이 신혼부부한테 집 한 채씩 준다고 그랬는데 한 해 신혼부부가 몇 쌍인지 아십니까? 25만 쌍이 25만 쌍. 동탄 신도시가 10만 호입니다. 그러니까 동탄 신도시 한 2개 반을 더 만들어야 돼요. 매년. 그렇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홍준표가 왜 대선 경선 때 같이 나왔잖아요. 그때 반값 아파트에서 막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홍준표가 아니 그 신혼부부 집 한 채 그게 가능하냐 했더니 내가 신혼부부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접었잖아. 이런 인간들이에요. 일단 지르고 보는 거야. 지키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러더니 제가 잊지 못합니다. 2008년 집권하고 나서 2008년 8월엔 또 무슨 소리 했냐. 집 없는 서민들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을 다 없애겠다. 다 집을 갖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였는데 말이 헛나와서 집 없는 서민들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월에 용산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용산 참사가. 약속을 지켰어. 아유. 무시무시하네. 아유. 지금 정부에서 규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그걸 제도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제도를 만든 거를 없앨 때 규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환경 쪽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환경이 전형적인 제도 시장이거든요. 이를테면 뭐 공해 얼마큼 내지 마라, 내지는 뭐 에너지 얼마큼 해라라고 해야 거기 맞춰서 뭘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야 고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처음 대통령 될 때 녹색 고용이라는 말을 했어요. 녹색 고용? 예. 이를테면은 뭐 원자력 같은 거 덜 하고 풍력 같은 거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고용이 생긴다는 건데. 녹색 성장도 있는데 뭐. 조금. 그건 다른 거야. 명박 있고 그거. 표현은 같은 녹색인데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근데 그 환경 생태에서는 이렇게 규제를 없애면은 그 시장이 없어지고 고용이 줄어요. 이건 검증된 얘기인데 박근혜 대통령 한 얘기는 규제를 없애면 고용이 는다라는 게 맨 앞에 건 거거든요. 근데 따져보면
안 늘어요, 고용이. 오히려 줄게 돼 있다라는 거죠. 아, 그 고용 얘기를 지금 우리 웃들이가 해가지고,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간의 불합리한 임금 격차 줄이겠다. 이랬거든? 그럴 수 있을까? 정규직 800만, 비정규직 800만. 딱 반반. 그다음에 정규직 월급을 계속 낮추면 되죠. 고용 격차도 줄이겠다. 이랬단 말이야. 정규직도 계속 더 어렵게 만들어줄 거니까요. 정규직조차도 어렵게 만들어준다고? 정규직 굉장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서 비정규직이나 정규직 상관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냐 지금. 저는요. 그런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진짜로 맞아요. 그래? 맞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정규직의 하향 평준화, 비정규직과 청년들이나 이런 여성들 고용할 때 지원금 주는 거를 넣었다가 빼버렸잖아요. 그게 들어가 있으면은 비정규직들의 향상과 뭘 하기 위한 게 있는데 그걸 빼버리면은 정규직 임금만 빼버리면은 같아질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대통령 발표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 자체는 말 자체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문제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대책은 안 나왔거든요. 가계부채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통령 발표하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이제 세부 대책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아직 세부 대책은 안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3개년 계획상에. 그것도 마음으로 하는 거죠. 예. 마음으로. 영적인. 영의 정책. 순차적으로 나올 수는 있는데 저는 이거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까? 아니 왜?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계부채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축소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질적으로 축소가 안 되거든요. 근데 자기는 어쨌거나 서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인 축소라고 발표는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래요. 이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격차를 없애겠다. 말이야 좋죠. 근데 예를 들어서 대기업 규제 풀어서 사실은 지금 우리 과제가 뭐냐면 피라미드의 밑바닥, 서민들, 내수 이런 쪽을 살려서 이렇게 고용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올라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쪽 하겠다는 정책은 하나도 없어요. 규제 풀어줘서 대기업들 안 그래도 이렇게 막 배부른데 거기다 더 특혜를 얹어줘서 더 배부르게 해주겠다. 근데 대기업들이 이미 배부른데 여기서 얼마나 고용이 생기겠냐 이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정규직을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게 하거나 또는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올라가고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대책들이 없는데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게 아이가 안 맞다고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자기 머릿속에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정책을 우리가 그분의 마음속에 다 들어가 보질 않아서 잘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같은 걸 우리 학자들이 논의하고 이런 거 아닐까요? 요번에 세게 안 나왔는데요. 지난 연말에 올해부터 하겠다는 고용대책 중에 제일 앞에 있었던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있고 더 나쁜 게 파견직이라는 말씀 한번 드렸죠. 그렇지. 이 파견에 100% 전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이나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일부는 지금 아직 막고 있거든요. 이걸 풀어주면 비정규직도 벌써 고급 업종이고 파견직이 일반화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향 평준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거죠. 기조가. 네. 근데 그거를 뒤집을 만한 걸 넣지 않았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파견을 더 늘리겠다라는 게 지금의 기조고 그걸 막기 위한 다른 건 없으니까 그때 그 발표를 기본 방향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야 지금 이제 지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인가? 예. 그런 게 생각이 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 우리 선띠리 우띠리 용띠리는 딴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계획을 세운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말이야. 잘 살게 됐다. 수출하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잖아? 일단, 우리 예전에 우띠를 형님이 낙곱사 시즌1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 박정희 시대 때 경제가 더 후퇴했다. 응? 그런 얘기 한번 했었지. 아까 경제 위기가 생겨서 실제로, 위기에 빠져서 유신 정권이 끝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돼가지고서 이게 그렇지는 않고 79년, 80년에 한국 경제 최초의 공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60년대부터 그 뒤에까지 정치적 혼란이 있었는데요. 경제는 계속해서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 계시는 경제학자들도 그냥 사석에서 얘기하면은 꼭 박정희식의 그런 경제 계획이 없었으면은 과연 우리는 못 살았을까. 80년에 위기가 와서 유신이 무너진 건 사실이고 제가 이렇게 지수상으로 보면은 전두환 때 경제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남겨준 몇 가지 안 좋은 점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게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엄청 높아지고 투기가 심해지고 그거는 박정희 경제의 마이너스 요소인데 전두환 8년 동안에는 물가를 잡았어요. 이른바 삼저 호황 때문은 아닐까요? 공원 그 뒤에 노태우 때고. 노태우 때문에. 그 다음에 토건 경제라고 하는데 지수상으로 보면 전두환 때는 토건도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집 엄청 짓는 거는 그 노태우 뒤거든요. 올림픽을 했지. 88 올림픽. 100만 호 공약했었고. 그건 노태우 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토건 비율은 줄면서 인플레이션도 줄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중산층에 가까워진 그 일은 전두환 대통령 때. 근데 그게 전부 다 박정희 때로 되지는 않는다 이거죠. 이제 물론 그냥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경제 성장률 엄청나게 높았죠. 박정희 정권 때. 그건 뭐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러면 아까 이제 우띠리 형님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박정희 아니었으면 이 정도 성장을 못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이제 자주 비교되는 일본, 동아시아 국가들,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다 우리보다 지금 비슷한 시기에 경제 개발 시작해서 지금 우리보다 다들 더 잘 사는 수준에 가 있거든요. 대체로. 그리고 그 당시에 70년대 막 이럴 때 한창 경제 개발할 때도 경제 성장률이 우리보다 낮지 않았어요. 높은 편이었고 더구나 이 나라들은 첫째 물가 상승률이 높지가 않아요. 물가가 안정돼 있었어요. 근데 한국은 박정희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물가를 엄청나게 띄우면서 서민들 고통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같이 성장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서민들 입장에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남한이 특별히 성장을 잘했냐, 양질의 발전을 했냐, 그렇게 따져보면 아니라는 거죠. 고통을 수반한 발전이었다. 발전이기도 했고, 뭐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제 뭐 부패 구조가 만들어졌다든지, 또 뭐 토건, 또 재벌 비중이 엄청나게 높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 사실 그때의 지금 그 잘못된 그 구조가 지금 사실은 우리 경제를 계속 꼴가매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아까 우리가 이제 747 얘기를 했잖아. 747? 747 여기 다 나오네. 이게 474야. 474. 네. 747은 이명박 시대야. 그러면 이제 474가 아까 얘기했잖아. 잠재 성장률, 고용률, 국민소득 4만 불. 이거는 어떻게 가능한 거요? 가능하나 가능하지 않거나요. 기본적으로는 정책 철학이 틀린 거예요. 철학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드골 때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거를 시그널 경제라고 불러서 정부가 이런 목표를 제시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뭘 하지는 않아요. 야, 프랑스면 너 프랑스 말로 한 번만 해줘 볼래? 아니, 얘가 맨날 파리 10대학 나왔다 그러는데, 뭐 프랑스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랬던 거 아니야? 한 번만 좀 해줘 봐봐. 잘 못해요. 아니, 그 발음을 좀 한번 내가 좀. 바게트가 불어요. 형님 막 해. 알아들을 사람 없어, 어차피. 하여간 그 시그널 경제라고. 여러분 이름으로써 프랑스 갔다는 건 다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야, 형님 약한 모습 처음 본다. 그러니까 시그널 경제라는 거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약한 수단의 계획 경제로 분류돼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넛을 하겠다라고 해놓고선 역산해서 그 나라 정책을 끌어나가잖아요. 그럼 100% 부작용이 생겨서 실패하거든요. 이거는 노무현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한 게 2만 불 경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나서 결론이 2만 불이 될 수는 있지만 2만 불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관료들이 그걸 역산시켜가지고서 이상한 정책을 막 끼워넣거든요. 달러 때문에 뭐 이렇게 2만 불 됐지 그때. 노무현 정권 때도. 근데 이 474도 제가 실패할 거로 보는 거는
지나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야지. 그렇지. 목표를 정해놓고선 경제 관련해 맞추라 그러면은 이상한 거 끄집어내거든요. 근데 목표를 정한다는 건 중요한 거 아니야? 인생에도 뭔가 목표를 정하고 말이야. 잘 돼요? 목표 정하고 잘 됩니까? 정해서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안 돼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방향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알아서 하다 보니까 좋아지는 게 지금 시장 경제고 정상적인 선진국 경제지. 얼마 몇 프로 하겠다. 이거는 안 먹혀요, 이제 한국에서는. 될 수가 없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엇박자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당장 이명박 정부 때 747 공약 이렇게 보면 뭐 7만 불 국민소득 뭐 7% 경제 성장 편집해라 이거 오늘 편집하는 거 많이 나온다. 이거 살려라. 아주 선대인 개망신을. 아까 돼지 망신보다 낫거든. 자, 제가 형님 알아요. 그건 뭐냐면은 오늘 다 자해 분위기예요. 한 해 7% 성장. 그리고 4만 달러. 그리고 7대 경제 대국. 이라고 그랬는데 실상은 어떻게 됐느냐? 평균 경제 성장률이 2%대였어요. 한 2.8%. 그 다음에 4만 불 국민소득 고사하고 환율이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외 달러로 측정한 오히려 국민소득은 끝날 때 2만 한 4천 불? 2만 4천 불 정도. 4만 불의 반토막.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끝날 때 11대 경제 강국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말에 15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칠 수 있다. 이게 747 공약이다. 그러니까 747이 아니라 225가 됐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또 사기예요, 이게. 474 이게 말만, 순서만 약간 바뀌었는데 끝에 사자를 죽을 사자라고 해석을 하면 사기 또 치다가 뒤진다. 형님 준비한 개그예요? 이거 트위터에서 제보 받았어. 박스 먹어달라며. 그러니까 트위터 많이 보내시란 말이에요.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날이 다 있네. 선대인이 웃기는 날이 다 있네. 나 간간히 웃겨 사실은. 노력했어. 좋았어. 옛날에 테스 때 제일 웃겼어요. 그래 테스. 19금 테스. 근데 말이야, 우리 이제 지금 우리 띨띨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국내 학자들도 뭐 우리 띨띨이들 얘기에 이제 공감하는 분들 계시지만 해외를 보자 말이야. 해외. 그 유명한 월스트리트 저널, 또 블룸버그 통신 이런데 외신 보면은 3개년 계획 이거 적절한 전략이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보다 낫다. 요런 평가들이 있거든.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간단히 말하면요. 한국이 잘 안 되면 미국이 좋은 거 아니에요. 한국이 잘 안 되면은 미국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한국이 안 되면 미국이 좋아?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수출을 늘리는 게 지금 경제 기조거든요. 근데 한국이 너무 수출에만 걸고 있어가지고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명목적으로 줄이겠다라는 게 지금 미국에서 지금 고민하는 거거든요. 한국에서 너무 수입을 많이 해오는 거를.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좀 이상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은 그쪽은 좋은 거죠. 사실 IMF 그 외환위기 때 미국은 덕 봤거든요. 우리 덕 봤어요. 저는 미국 언론들이 꼭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보도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베노믹스가 사실 굉장히 과격한 조치거든요. 아베노믹스는 뭐야? 아베노믹스 그걸 풀자면 이게 또 한 시간이 필요한데. 나 쟤한테 잘못 물어봤어. 웃기라. 그냥 크게 생각하면 얘기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니? 네, 그러니까 이명박이 원화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썼잖아요. 그거를 세게 하는 거예요. 엔화를 확 떨어뜨리면은 일본 수출이 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화가 지금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던 관광객이 없어지고 우리가 일본 가면 이익이죠. 왜냐면 원화가 세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양적 완화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막 찍어가지고 푸는 거. 현금 푼다. 그걸 이제 일본이 하겠다는 거예요. 일본판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거고. 미국도 그런다고 그러고 일본도 그런다고 그러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미국은 그걸 이제 점진적으로 축소해가는 단계인데 일본은 아베가 우린 그걸 해야 되겠다. 아베가? 왜? 아베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20년 동안 우리가 계속 디플레를 겪지 않았냐. 그래서
좀 돈을 세게 풀어서라도 오히려 인플레를 좀 조장해야 되겠다. 돈의 값을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수출 경쟁력도 좀 확보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돈값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자꾸 좀 투자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걸 목표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환율 막 뛰었고, 우리가 이제 뭐, 우리는 환율효가 이미 다 소진해버렸지만, 그냥 도요타 자동차니 뭐 이런 데가 우리 몇 년 전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누렸던 것처럼 막 영업 실적 막 좋아지고 이러죠. 수출 실적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진짜 일본 경제를 망가뜨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일본 이렇게 되면 그 일본의 부채 부담, 그러니까 일본의 정부 채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자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가 오면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감당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정부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것도 결국은 금리만큼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정부가 갚지 못한다. 그럼 정말 이제 일본 경제가 폭삭 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Yeah. 명함 내밀만한 일자리 따기 마치 구름낀 하늘에서 별자리 찾기 중국산 찐살 먹고 망가진 장기 올라간 기름값만큼 무거워진 차키 왜 1년 3, 6, 5일을 땀 흘려 노력해도 불행해지는 거지 내 삶은 러닝머신 죽어라 달려봐도 왜 늘 제자리인 거지 속고만 살았던 우리 눈높이가 만든 모피아들의 유토피아 삐뚤어진 글씨만 찍는 윤전기가 던진 낚싯대에 걸린 물고기가 바로 우리 늘 낚이지 그러니까 한 바퀴지 문제는 경제의 자리에서 밝히지 여왕벌 누나와 선오용띠리가 들려주는 이야기 나는 꼽살이다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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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속지마 자, 선대인의 10원짜리 경제. 야, 이렇게 해도 되나? 자, 선대인의 10원짜리 경제. 제목이 너무 저렴하다. 10원짜리 경제 너무 저렴해, 사실. 청취자들이 이거 들으면서 또 졸리다고 다 자시면 주무시면 안 되니까, 오늘 제대로 좀 많이 준비해와서, 뭐 트위터에 누가 제보를 해줬다는 뭐 트위터에서 많이 좀 올라왔나? 얘기 들으시고? 아니, 제목이 저렴하네요. 뭐 이런 반응들이 많았고요. 내용은 모르겠으나 일단 제목은 땡긴다. 그래서, 빨리 부르면 나가. 지금 시간 없어. 아니, 누님이 잘라줄 줄 알았는데 안 잘라주잖아. 나도 지쳤어, 너한테. 자, 돈을, 선대인의 10원짜리 경제, 요거 들으시면 돈을 아끼는 걸 넘어서 벌 수 있다. 요런 걸 내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 그랬더니 사람들이 잘라고 하다가 눈이 번쩍 뜨였다. 이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돈을 오늘도 벌 수는 있어요. 예, 마음으로. 기대를 해보면서. 자, 주제는 뭡니까, 요번에? 얼마 전에 이제 연말 정산 때문에 되게 또, 월급쟁이들, 화가 치민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볼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 연말정산이라는 게 13월에 보너스 이랬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며? 이게 13월에 폭탄 이렇게 변했다는데 이 왜 이래? 그러니까 예년 같으면 보통 연말 정산을 하고 나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환급받는 돌려받았지.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환급받는 액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공제 대상이 축소됐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중간에 치고 들어오면 자, 이게 왜냐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질문한 그 답변이 나오는 부분을 드러내거든요. 네. 재수 없어. 그러니까 말이 꼬였잖아. 그래서 환급받는 액수도 좀 줄었고 줄어든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환급을 아예 못 받거나 도로 토해내야 되는
월급쟁이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크게 이야기하면 제일 큰 건 이거예요. 예전에는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연말 우리가 이제 월급쟁이들한테 그 세금을 원천징수로 떼가잖아요. 원천징수로 떼갈 때 일단 좀 많이 떼갔어요. 그리고 연말 정산에서 이제 월급쟁이들이 공제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비과세는 아니구나. 공제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막 적어서 내면 그걸 감안해서 다시 이제 더 걷어갔던 거에서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박근혜 정부가 뭘 했냐? 역시 닭대가리 정권에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 참아줘. 사살할까? 네, 사살하세요. 네. 박근혜 정부께서요. 네. 뭐랬냐면 좀 바꿨어요. 완전 조삼모사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세금 내는 액수는 똑같은데 처음 원천징수로 떼가는 걸 좀 적게 떼가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해서 좀 적게 떼가면 월급쟁이들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좀 많아지니까 소비를 좀 늘리지 않겠냐.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지 않겠냐. 지네들 업적 쌓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매달 이렇게 좀 적게 떼가봐야 그게 표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월급 300만 원이라고 그래도 한 달에 10,000원 정도 더 들어오는 건데 그걸 뭐 월급쟁이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뭐 실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연말 정산을 딱 하고 보니 예전에 적게 떼갔던 데서 이제는 예전에는 막 한 100만 원씩 환급 받다가 이번에는 그게 막 한 절반으로 줄어버렸다. 사람들이 이제 열받는 거죠. 그리고 정부 정책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소비 진작을 하고 싶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매달 몇만 원씩 1, 2만씩 떼가는 건 표가 안 나는데 2월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환급 받던 걸 50만 원 환급밖에 못 받는다. 또는 저는 환급 받다가 아예 환급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액수가 비교적 크잖아요. 그러면 소비를 오히려 줄이게 되죠. 2월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부 정책 측면에서도 전혀 효과적이지도 않고 결국 이제 근로소득자들, 월급쟁이들 이렇게 부하만 치밀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부하는 치밀어도 어찌됐건 합계는 같은 거네. 조삼모사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큰 것만 말씀드렸고요. 작은 건 뭐냐 하면 중요한 것부터 말해라. 그러니까 이 큰 거죠. 바보야. 이것들이 하고 싶으나 아니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해야 듣고 정리하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큰 틀은 그렇고 월급쟁이들은 이게 있어요. 월급쟁이들 소득 공제 혜택을 계속 줄였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장기 주택 마련 저축 이거 뭐 소득 공제 혜택 주던 걸 줄였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전에는 20% 주던 걸 지난해 그 9월쯤에 2012년 말쯤에 이거 15%로 낮췄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또 10%로 낮췄어요. 그게 줄었구나.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해 8월쯤인가 소득 공제라는 걸 세액 공제로 바꿨잖아요. 이건 이제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니까 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하여튼 월급쟁이들한테는 이 세액 공제로 하는 게 전반적으로는 세부담이 늘어나요.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보험료라든지 뭐 부양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던 걸 그런 걸 이 공제 혜택을 줬는데 그걸 또 다 폭을 축소한 거구나. 우리 세금 부담이 늘어난 거야? 월급 받는 사람들의 그래서 세금 그런 부담이? 것들이 야금야금 이렇게 축소되는 식으로 가면서 우리 이제 부담이 늘어난 측면이 있는 거죠. 그건 조삼모사가 아니고 똥바가지 쓴 거네. 아니 그러니까 조삼모사가 기본적으로 커요. 큰데 어쨌거나 이렇게 이 소득공제 혜택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줄여가니까 거기에서 뭐 몇만 원씩이라도 줄어드는 효과들이 많죠. 또 그런 공제 혜택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게 뭐 몇십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남았어. 하지 말까? 아니야 해봐. 아까 이제 우리가 월세 소득 이야기도 했잖아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취득세 깎아줬죠. 부동산 보유세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데 안 높이죠. 임대소득세 안 걷고 있는데 이것마저 좀 거둘라고 했더니 막 지랄해서 지금 다시 못 걷게 되는 유야무야 되는 상황으로 가죠. 재벌들 뭐 지금 상속하거나 또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편법 상속하면서 우리가 세금 거의 제대로 안 걷잖아요. 주식 양도 차익으로 뭐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원 벌어도 세금 한 푼 안 걷거든요. 근데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돈 쓸 때는 계속 나오잖아요. 어딘가에서는 살림살이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자, 어디서 마련하고 있느냐? 지금 서민들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세 이렇게 해서 야금야금 뭐 소득공제 혜택 줄여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시즌 1 때 이야기했지만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도 반려동물 부가세 안 매기던 거 막 10%씩 이렇게 때려가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부가세 이렇게 부담을 늘려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들은 말이야 텔레비전 보거나 라디오 들으면 막 그 뭐 세금을 뭐 엄청나게 오랫동안 안 내도 다 피해 다니면서 뭐 어떻게 하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꼬박꼬박 다 내야 되는 거지? 선거를 잘못했죠 우리가. 왜 털려 우리? 선거를 잘했어야죠. 잘했는데 왜 그래? 너만 잘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개표 부정을 했으니까. 오호.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얘네들. 야, 미꾸라지, 돼지 미꾸라지다. 근데 좀 배워. 그래서 뭐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월급쟁이들로서는 참 부글부글 끓을 일이야 이런 것들이 그렇잖아. 그래서 제가 세금 혁명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 소득조사청 만들어서. 소득조사청.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장관 청문회만 하면 안 냈던 그 장관 후보들 세금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뭐 정여세 안 내고 상속세 안 내고 무슨 뭐 애들한테 편법 상속해주고. 그런 걸 사실은 다 잡아낼 수 있거든요, 지금도. 못 잡아내는 게 안 잡아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월급쟁이들이 좀 대처할 수 있는 뭐 현실적인 방안들 없어? 그래서요, 지금 뭐 이런 거죠. 사실은 10원짜리 경제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 월급쟁이들 개인 차원에서 뭔가 소득공제 혜택을 지금 계속 축소하고 있는데, 이걸 뭐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10원짜리 경제 이야기할 때도 뭐 그냥 개인적으로 재테크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돈이 이렇게 10원 한 장, 두 장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사실은 빠져나가는 이런 구조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다른 데서 돈을 걷어야 되는데 불로소득에 과세하지도 않고 근로소득에서만 야금야금 떼가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그치. 이걸 바꾸지 않은 한 사실 뭐 연말정산 아무리 길을 쓰고 해봐야 5만 원, 10만 원 더 벌기 사실 힘든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바꾸는 게 사실 10원짜리 경제 이야기지만 우리가 만 원, 2만 원을 더 내는 게 사실 이런 잘못된 정책 구조가 연결돼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금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불로소득자, 부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더 많이 걷어가지고 없는 사람들 세부담 줄이자 이겁니까? 뭐 그렇죠. 대충.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저 월급 받는 사람들 또는 서민들이 이거 세금 안 내겠다는 게 아니야. 네. 공정과세. 네. 누구나 공정하게.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더 많이 걷어. 세금혁명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크게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헛돈 쓰는 거 제발 좀 제대로 쓰는데 돈을 쓰자. 사대강 사업 같은데 돈 쓰지 말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재벌들한테 또 부동산 부자들한테 주식해서 떼돈 번 사람들한테 돈 제대로 거두면요. 우리가 이렇게 세금 많이 안 내도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돈을 정말 뭐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보육 예산으로 돌리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죠. 그래요. 선대인의 10원짜리 경제, 부제로 선대인의 졸리나 아니구나. 안 졸리나 졸려. 난 졸리나 안 졸리나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나 집에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졸리나 졸려. 예, 옆에 있으면요. 그래요. 진짜 졸려요. 뭐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왔으니까 노후 대비는 다 틀렸죠. 지금은 뭐 시세가 아니죠. 뭐. 투자하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됐는데. 다 못 살겠죠. 그냥 집,
오직 사람들이 집만 하고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집값 바닥론 그리고 집 잘 구하는 법 특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와 함께하는 제2차 부동산 특강 집값 바닥론 그리고 집 잘 구하는 법은 3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반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전문건설회관에서 선착순 500명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과 에듀머니 재윤경 대표가 강사로 나서는 이번 특강 선대인 경제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월 27일 저녁 7시 반 전문건설회관에서 집값에 관한 가장 정직한 해설을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선대인 경제연구소 홈페이지나 070-7561-713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홀려 국민 TV. 자, 나는 꼽살이다 호미 2회 박근혜 정부의 경제개발 3개년 계획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의 전망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끝을 좀 맺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은 마스터 플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보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오띠리. 제 얘기는 말고요. 그냥 최근에 제가 만난 그러니까 우파 혹은 보수적 경제학자들 얘기 모아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직접 들은 건데요. 올해 상반기에 박근혜 정부에서 막 뭔가 던지고 있을 때 호가가 올라가니까 빨리 집을 팔아야겠다라고 꽤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을쯤에 떨어질 것 같다. 그 다음에 이 똑같은 얘기를 조금 돌려서 학술적으로 얘기하면은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얘기해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인플레의 반대인데 물가가 올라가서 집값이 올라가는 걸 인플레라고 하고 반대 방향이 디플레이션이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올 가을에는 집값 떨어질 것 같은 얘기라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말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가가 올라갈 때 집 사지 마시고 정말 집 사실 분은 올 가을 이후에 사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만약 신문에 조그만하게라도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게 그 얘기구나. 네. 근데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네, 그게 우려되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고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 쉽다. 우리 선들이는 뭐 기죽어서 말을 못 하겠어요. 해가 저렇게 여려요. 봄에 그 디플레이션이란 말은 봄에 집 사지 마라 그 얘기이기도 하네요. 네, 지금 사면 아니다라는 거죠. 뭐 결국 제일 큰 위험 요인은 하여튼 가계부채 문제인데요. 이 가계부채라는 게 결국 그 부동산 부채거든요.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 1021조 원까지 간데 그 절반이 딱 뚝 잘라서 절반이 부동산 부채거든요. 근데 부동산 부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집값의 대세 상승은 없다. 그리고 형님 이제 아까 집값 이야기를 해서 왜 요즘 집값 바닥론이 그렇게 기승을 부리냐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건설업체들이 2000년대 이후로 사상 최대 분양 물량을 쏟아냅니다. 지금 그만큼 수요가 있어서 쏟아낼까요? 왜? 건설업체들이 부동산 거품기에 막 엄청나게 불어났거든요. 한 몇 배씩 불어났다가 그게 아직 다 먹고 살고 있잖아요. 좀비 상태로.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어딘가에서 현금은 마련해야 되겠고 현금 땡기기 제일 좋은 게 선분양제에서 분양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업체들 회사채 물량이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집 짓지 않고 그냥 선 분양해서 그 돈 갖고 그 돈 가지고 회사채 지금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 건설업체가 승왕이니까 건설업체가 분양 물량 막 밀어내면 또 누가 대목을 노리느냐? 신문사들이죠. 신문사들 부동산 분양 광고 물량이 전체 매출의 한 30% 정도 되거든요. 이 신문사들도 쩔쩔 굶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부동산 경기 이제 침체되니까 분양 광고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대목장이 쓴 거죠. 그래서 계속 집값 바닥 떠들고 있는 거고. 주술을 내듯이. 그렇죠. 그러면서
정부가 가장 큰 건데 어찌 보면 정부는 6.4 지방선거 있잖아요. 이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집값을 좀 떠받쳐서 선거에 이기고 싶은 거죠. 대선 때처럼. 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방송사 기자를 만났더니 아예 위에서 좀 집값 바닥난 관련한 보도를 하라고 주문이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대고 있어요, 지금. 위가 어디에? 그 윗선이 뭐 청와대까지 포함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내의 윗선인 건 확실하고. 그래. 용띠리는 어떻게 봐? 뭐 경제학자는 아니지만서도 서당계 3년이면 쿵어를. 글쎄 말입니다. 서당돼지 3년이면. 서당돼지 3년? 서당돼지 3년이면은. 주가를 읊는다. 순대를 꺼낸다. 아니, 레닌의 신경제 계획에서 따온 것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경제계획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네. 1960년대 뭐 이런. 이집트도 하고 다 했어요. 네. 그 장면 총리가 그 비슷한 계획을 수립하려고 미국에 가서 돈 꾸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박정희가 만든 것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인데 이건 뭐 별로 새롭지도 않고 남의 나라에서 이미 많이 쓰고 있고 또 차용한 것이길 뿐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경제성장이 다 박정희 덕이다. 박정희 대통령님 없으면은 이건 뭐 우리는 쫄쫄 굶었다. 너희들이 어디 대문할 줄 아느냐. 우린 다 거지가 됐을 것이다. 근데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은 그 다음 날부터 다음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5년 동안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 나쁘다고 하기만 어려운 게 꽤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현장 얘기도 듣고 그런 수렴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좋은 것도 들어가요. 근데 지금처럼 3달 만에 만들면은 개판 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 3달 만에 나온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김광수 소장이 그런 말씀하시더만요. 선거용이다. 100% 선거용이다. 그러니까 실천 의지도 없고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고 말 그대로 계획을 위한 계획일 뿐이다.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 아니 계획을 위한 계획이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면 괜찮은데요.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혜택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위한 계획도 아닌 거죠. 악계획이 진짜. 나쁜 마음 먹고. 근데 언론에는 굉장히 포장돼서 나온단 말이죠. 이런 거에 또 속지 말아야 될 정말 이 시대 시민들은 똑똑하지 않으면은 바보가 되기 딱 좋은 구조다. 자, 우리 띨띨이들은 그렇게 얘기했고요. 오늘 누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두고 어느 네티즌이 트위터에 남긴 말이 인상 깊어서 짤막한 단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성장할 수 있는 파이는 무한한 걸까? 임계점 없는 성장은 하면 할수록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맞을까? 매년 작년보다 더를 외치면서 GDP 4만을 향해 달려가는 시점에 대체 어디까지 성장해야 이제 다 왔다. 쉬어도 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 이런 글을 남겼거든요. 정말 성장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잘 살게 되는 건가? 요즘 그런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2의 한강의 기적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 기적이라는 게 이게 뭐 좋은 건데 이 한강을 꼭 성장의 어떤 그 발전의 강으로만 봐야 하나. 행복한 삶이 있는 한강? 또는 편안한 휴식이 있는 한강? 이런 한강도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곳 용인에 있는 카페 호미에서 네? 저 한강까지 들리게 힘차게 한번 외쳐봅니다.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자,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나는 꼽살이다 공개방송 3월 24일 월요일 오후 5시 용인시 처인구 보계원삼로 1526 카페 호미에서 있습니다.